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 정도로 봉준호 감독님 팬이다. 이걸 일단 밑밥을 깔고 시작하겠습니다. 왜냐? 오늘 미키 17을 가차없이 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글쓰는 오우입니다. 오늘은 뒤늦은 미키 17의 후기이자 봉준호 감독님이 미국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밝히자면 저는 봉준호 감독님의 엄청난 팬입니다. 어느 정도냐? 사실 한국 영화계에 투톱이 있지 않습니까? 봉준호, 박찬욱이 있는데 저는 박찬욱 감독님도 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박찬욱 감독님 영화 좋아하지만 그 정도로 봉준호 감독님을 좋아하고, 또 저는 아이돌이나 이런 분들을 별로 좋아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팬이라고 하는 경우가 진짜 드문데 그 중에 한 분이 봉준호 감독님입니다. 그리고 그 2006년에 영화 괴물이 개봉을 했었거든요. 그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 괴물 말고 봉준호 감독님 영화 괴물이 개봉을 했었는데 그게 국내 7월인가 개봉을 했어요. 근데 5월에 칸느 영화제에서 그 프리미어 시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남들보다 2달 일찍 보기 위해서 칸느에 다녀왔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유럽 일주 중이었거든요. 근데 괴물이 상영된다는 소식을 듣고 프랑스 남부로 가서 칸느 영화제 참석을 해서 괴물을 봤습니다. 저는 불어를 일체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괴물 한 편을 보러 간 꼴이었어요. 봉준호 감독님 팬 자처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칸느까지 간 사람이 과연 저 빼고 있을까? 뭐 기자분들 이런 분들 빼고 나면 아마 없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이야 뭐 한국 영화가 해외에서 상영되는 게 뭐 너무 흔한 일이지만 당시만 해도 좀 국뽕이 마구마구 차오르던 게 그 감동이 있었어요. 특히 그 영화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 영화제도 끝나면 박수를 쳐주거든요. 그게 감동이 있는데 해외 영화제는 외국 사람들 특인지 모르겠는데 박수를 굉장히 길게 쳐줍니다. 괴물을 상영했을 때도 제 기억에 5분 이상 박수를 쳤던 것 같거든요. 아무튼 그런 게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 정도로 봉준호 감독님 팬이다. 이걸 일단 밑밥을 깔고 시작하겠습니다. 왜냐? 오늘 미키 17을 가차없이 깔 거거든요. 미키 17은 개봉한 지 좀 됐죠. 제가 흥행에 아무 영향을 주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물론 제 방송 누가 듣겠냐마는 혹시 누가 될까봐 좀 늦게 이 방송을 합니다. 아직도 상영 중이긴 한데 뭐 이미 보실 분들은 다 보셨을 것 같고, 안 보신 분은 아마 앞으로도 안 보시겠죠. 그리고 스포가 뭐 그렇게 중요한 영화는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하겠습니다. 현재 박스오피스를 찾아보니까 관객이 한 300만 정도 들었어요. 300만이면 이제 국내 관객 치고 적은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봉준호라는 이름값을 생각해보면 조금 아쉬운 스코어죠. 봉준호 감독님이 1000만 영화와 거의 1000만에 근접한 영화들이 몇 편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헐리우드에 진출해서 찍은 대작 영화잖아요. 총 제작비가 1억 2천만 달러 정도 되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전 세계 물가가 미치고 막 영화 제작비도 많이 올라서 직접적인 비교는 그렇지만 반지의 제왕이나 매트릭스 시리즈 있잖아요. 그 영화들 평균 편당 제작비보다 더 많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1억 불을 넘으면 보통 헐리우드에서도 중국 규모 이상의 영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미국을 포함해서 세계적으로도 썩 재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쉽죠. 뭔가 본전만 쳤어도 차기작에 도움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평론가들도 기생충 때만큼 막 흥분한 것 같진 않아요. 그 적당히 잘 만든 영화, 뭐 무난하다, 뭐 이 정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총평은요, 봉준호 영화 중에 가장 재미가 없었다. 객관적으로 본다고 해도 무난한 영화였다. 아마 봉 감독님이 만든 영화가 아니라 그냥 헐리우드 영화였다면 안 봐도 그만인 정도의 영화라고 주변에 말하지 않았을까. 뭐 그렇습니다. 굉장히 악평이죠. 앞에 말했죠. 저 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키 17이 어디가 잘못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약간 하긴 할 건데, 그것보다 미국에서 어떻게 하면 봉준호 감독이 성공할 수 있을까. 여기서 성공은 뭐 상업적 성공이라기보다는, 왜냐하면 상업적 성공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어떻게 하면 봉준호 감독의 매력을 해외에 가장 잘 보일 수 있을까, 이런 점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미키 17의 전반적인 내용을 간단히만 소개할게요. 배경은 2054년이고요. 주인공은 당연히 미키입니다.
물론 제목에 이름이 들어가도 주인공이 아닐 수 있죠. 제다의 전설에서는 주인공이 제다가 아니잖아요. 아무튼 미키가 지구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어요. 친구랑 사업을 하다가 빚을 집니다. 마카롱 가게를 차렸는데 날려먹죠. 그래서 악랄한 사채업자에게 죽을 상황이 됩니다. 그때 지구인 중 일부가 에너하임이라는 새로운 행성으로 개척 여행을 떠나는 그런 프로젝트가 시작이 돼요. 지금으로 치면 뭐 화성 개척할 사람 모은 거예요. 현실에서는 그러면 이제 일론 머스크가 대장이 될 텐데, 여기선 마크 러팔로가 연기하는 케네스 마샬이라는 사람과 토니 콜렛이 연기하는 일파 마샬이라는 부부가 대장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선거에서 졌나? 그래서 지구 권력에서 멀어진 거죠. 그래서 새로운 행성 가서 내가 대장할게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종교단체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승무원들이 이 사람들을 좋아하는 지지자들이 많아요. 미키는 뭐 전혀 그런 건 아니고 도망을 쳐야 했기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미키가 뭐 특별한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익스펜더블이라는 자리에 지원을 하게 돼요. 익스펜더블이 뭐냐면 일종의 마루타예요. 이제 행성 개척할 때 위험한 일이 많잖아요. 그런 업무를 하는 거예요. 위험한 일이니까 당연히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죽으면은 최신 과학 기술로 다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안 죽는 게 아니라 죽긴 죽어. 근데 이제 기억을 항상 뭐 정기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고, 죽으면은 신체를 만들어서 그 기억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고통은 다 느껴요. 그러니까 참 힘든 직업이죠. 아무튼 그래서 우주선에 타게 됩니다. 미키 17이란 제목에서 숫자는 17번째 미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구에서의 미키, 그게 이제 미키 1이겠죠. 16번 죽고 17번까지 온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고 에너하임이라는 행성에 가게 돼요. 여기서 이제 한번 또 죽을 뻔합니다. 근데 동료들이 구해줄 기회가 있는데 안 구해줘요. 어차피 다시 살아나니까. 그래서 친구도 와가지고 구해주지는 않고, 야, 죽는 기분이 어때? 뭐 이런 걸 계속 물어봐요. 그리고는 안 구해주죠. 그래서 당연히 미키가 죽을 줄 알고 죽을 걸 기다리고 있는데, 그 행성에 선주민이 있어요. 우리 시각에는 이제 벌레같이 생겼는데 나름 고등한 생명체예요. 미키는 잡아먹히는 줄 알았는데 그 생명체가 미키를 잘 끌고 가서 그냥 풀어줍니다. 그래서 우주선으로 다시 돌아와요, 미키가. 근데 미키가 죽은 줄 알고 우주선에서는 미키 18을 이미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키 18과 17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법상 걸리면 안 돼요. 두 명이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키 17이랑 18이 처음에는 좀 티격태격 하는데 합심해서 위기를 극복을 해 나갑니다. 그 여자친구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이제 셋이서 헤쳐가요. 여자친구는 신나죠. 애인이 두 명으로 늘어가지고. 아무튼 여기서 의아했던 게 미키 17이랑 18이 성격이 완전 반대거든요. 17은 좀 소극적이고 18은 불같은 성격입니다. 너무 달라요. 제가 이게 이상했던 게, 어쨌든 이 기억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유를 하잖아요. 이게 단순히 유전자가 같은 거라면 뭐 일란성 쌍둥이도 성격이 다를 수 있죠. 근데 이거는 기억을 데이터베이스에 올리고 신체는 기계에서 뽑아내니까 거의 같다고 봐야 하는데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게 죽고 나서 다시 태어나니까 이 죽음의 기억까지 업데이트 된다는 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란 걸 겪고 나면 성격이 변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아, 그래서 성격이 다른가 보다.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제 스스로 합리화를 했어요.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18은 17이 안 죽었는데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다를 이유가 없어. 왜냐면 죽음을 한 번 더 경험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6이랑 17은 뭐 달랐을 수 있죠. 한 번의 죽음이 더 경험이 되는 거니까. 근데 17이랑 18은 다를 이유가 없는데 그게 조금 의아했어요. 그리고 이게 처음에 지구에 있는 미키 1이랑 미키 17은 비슷해 보이거든요. 근데 미키 18만 달라. 이게 굉장히 거슬렸는데, 이건 이제 캐릭터가 달라야 설정이 재밌고 구분이 되니까 그렇게 했겠거니 그냥 설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봤습니다. 영화의 본격적인 이야기는 이 행성에 아까 선주민이 산다고 했잖아요. 미키를 풀어준 이 친구들, 얘네랑 인간 사이에 충돌이 발생을 해요. 사실 인간이 그냥 갑자기 얘네를 공격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입장에서 얘네들이 너무 징그럽게 생겼고, 그래서 해치워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미키가 결국 이걸 해결 중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뭐 자세한 건 영화를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봉준호 감독님 영화 중에는 드물게 완벽한 해피엔딩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만 들어보면은 재밌을 것 같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설정이 많고 SF적이고 또 블랙 코미디 그리고 약간은 철학적인 면도 있죠. 이야기만 딱 들어봐도 죽음의 반복 이런 거. 생각으로는 괜찮을 것 같은 영화야. 근데 결과가 실망스럽습니다. 사실 이 영화의 단점을 꼽자면 매우 많아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눈에 들어왔던 것만 몇 가지 뽑아보면은 첫 번째 지루합니다. 이 설정만 들으면 아 이게 지루하게 그려질 수가 있나 싶은데 지루해요. 그리고 인물들의 매력이 없습니다.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고 관계도 나름 설정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선역이든 악역이든 끌리지가 않습니다. 선역의 역할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감정이입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입하고 싶은 느낌이 안 나요. 그리고 막판에 이제 여자친구와의 사랑을 깨닫는 장면들이 있는데 설정은 훌륭하죠. 주인공이 이제 계속 죽어가는데 다른 동료는 이 주인공을 무시하거든요. 어차피 살아날 테니까. 근데 여자친구는 이제 항상 슬퍼해주고 외롭겠다고 함께 해주고 그래요. 근데 영화에서 이게 그렇게 와닿지가 않다가 갑자기 막판에 이제 감동씬이 있는데 이입이 좀 안 됩니다. 그리고 미키도 그렇게까지 이입이 안 돼요. 느낌이 확 오지가 않아. 반대로 악역은 뭐 이입은 아니어도 매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악역을 보는 맛이 있잖아요, 영화가 원래. 그런데 이 영화에서 나오는 악역들은 좀 많이 본 캐릭터예요. 그 설국열차에서 틸다 스윈튼이 연기한 캐릭터 있잖아요. 그것과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나옵니다. 과장됐고 뻔하고 그래서 정이 가는 캐릭터가 없어요. 물론 영화에 따라서 일부러 감정이입이 안 되게끔 관객을 제3자의 시점에 머물게 하는 영화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그런 의도를 가진 설정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캐릭터들의 매력을 뽑아내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감독은 분명히 캐릭터에게 애정, 연민 이런 거 다 느끼게 만들었는데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동적이지가 않아. 포인트가 없진 않은데 그렇게까지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본 감독님이 주제의식을 너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단편적이고 메시지 강한 영화를 좋아하는 관객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컨텐츠를 이제 평생 보고 자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볼 때 메시지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의식을 가지려고 영화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주제를 너무 쉽게 보여주고 너무 강조합니다. 물론 주제는 당연히 있어야죠. 그러면은 그걸 숨기고 관객에게 숨바꼭질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현대 예술입니다. 현대 예술은 기본적으로 주제를 쉽게 드러내면 안 돼. 알 듯 말 듯 하다가 막판에 치든지 뭐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아 그런 의미였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번 영화는 너무 대놓고 주제를 강조하거든요. "야 이렇게 훌륭한 생각이 있어." 하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새롭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목소리들을 좀 줄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요. 다 좋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진짜로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참을 수 있어. 근데 이 영화의 가장 큰 문제는 봉준호 감독의 별명이 뭡니까? 봉테일 아닙니까? 근데 디테일이 안 보여요.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당연히 디테일이 있죠. 각본이고 연기고 뭐 안 봐도 세세하게 했을 거야. 배우들도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디테일을 관객이 알게 해줘야 되는데 안 보여. 그리고 보여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테일에 감탄할 때는 언제냐면 딱 그 장면을 보고 아 저런 거 있지 맞아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디테일을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그게 별로 안 보여요. 그나마 지구에서 뭐 마카롱 사업하고 빚지고 뭐 이런 장면에서는 그 유머 코드가 살아요. 디테일이 있어. 그리고 미키가 계속 반복해서 살아나는데 사람들이 이제 신경을 안 써주는 그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뭐 밑에 받침대도 안 대주고 뭐 떨어지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이런 부분도 디테일이 있어요. 근데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면 그런 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봉준호 감독님 영화가 많잖아요. 그 중에서 제 기준에서 좋았던 영화, 별로였던 영화를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일단 좋았던 영화는 당연히 살인의 추억, 플런더스에게, 그 다음에 마더, 뭐 이 정도가 있고, 그리고 좀 그럭저럭 볼만하다. 요런 게 괴물, 기생충 이 두 작품이 있고, 그리고 별로였던 게
이번에 미키 17, 옥자, 설국열차 이렇게 3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리스트를 쭉 써놓고 봤더니 알겠더라고요. 봉준호 감독의 장점은 디테일이에요. 디테일이 살면 다른 게 다 별로여도 그 영화들은 좋아요. 그리고 디테일이 살면 다른 게 나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했지만 봉 감독님은 자기 영화들 모두 다 디테일하게 만들었을 거야. 근데 관객이 이제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디테일도 이 경험이 있어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미키 17, 옥자, 설국열차 이 세 개의 이야기는 SF 비중이 높아요. 그리고 그 장르를 떠나서도 만화적인 설정이 많은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과는 괴리가 있어요. 영화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러프하게 딱 두 개로 구분한다면 봉준호식의 영화가 있고 박찬욱식의 영화가 있는데, 이런 만화적인 소재는 뭔가 박찬욱 감독님이 잘 어울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영화를 잘 다루는 감독들도 있는데 봉준호 감독님의 장점은 이런 영화들에서는 안 사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살인의 추억, 플란더스에게 이런 영화는 일상적인 배경, 극적인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배경 자체는 현실에 존재하는 어떤 시간대, 살인의 추억이면 우리 개도국 시기의 시골, 뭐 플란더스에게는 아파트, 이런 공간과 시간을 특정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는 경험이 있고, 그리고 그 경험은 시간대를 초월해서 우리가 겪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대사들, 행동들, 소품들 이게 다 공감이 되고 좋아요. 이거 말은 쉬워 보이는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도 봉준호 감독님 팬이고 많은 분들도 봉준호 감독님을 좋아하죠. 그러니까 봉테일의 장점은 이 현실을 기반으로 살짝의 상상력과 설정들이 얹어지는 거죠. 거기에 특유의 개그 감각이 있어요. 현실에서 할 법한 말인데 현실에서는 안 할 그 개그들. 약간 과장돼 있기도 하고, 이 송강호 씨가 참 잘 살리는 개그가 있는데, 미키 17에서는 이게 영어여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재미 포인트가 좀 줄었어요. 이게 자막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딱 개그가 뜬금없이 터져줘야 되는데 자막은 이제 한 문장씩 나오잖아요, 밑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흐름을 끊어먹는 거 아닌가? 타이밍이 그래서 안 맞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아무튼 미키 17에서는 이런 장점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게 배경이 현실을 떠나면서 살지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봉준호 감독 커리어에서 기념비적인 작품이 이제 기생충이잖아요. 근데 저는 아까 기생충이 뭐 그저 그랬다라고 했잖아요. 이 드라마도 초반에 재밌어요. 현실 감각도 있고, 거기서 이 가족들이 판타스틱하게 부잣집으로 침투를 막 하잖아요. 거기까지는 너무 재밌어. 근데 이제 그 집에서 비밀이 밝혀지고 그 순간부터 이게 너무 도식적으로 흘러가고, 그리고 기생충의 주제의식, 상하로 나뉘는 구도, 뭐 이런 게 뭐 당시에 극찬도 받았고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지만, 봉준호 감독님을 좀 오래 봤다고 생각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뻔하게 보인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극찬하는 영화지만 저에게는 살짝 실망스러웠고요.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극히 제 개인적인 기준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봉준호 감독님이 이제 차기작으로 심해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있다고 해요. 이건 또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거니까 응원하고요. 차기작 이후에 아마 다시 극영화를 하실 텐데, 그 뭐 한국에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 헐리우드에 가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국뽕일 수도 있지만 봉준호 감독님이 이제 헐리우드에서 한 번이라도 좀 기념비적인 작품, 뭐 살인의 추억 같은 작품을 만들어 주길 고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봉준호 감독님이 SF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까지 만든 작품은 성공적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SF 말고 좀 70년대나 80년대 아니면 90년대 정도의 미국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을 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시대극이죠. 그러니까 물론 봉준호 감독님이 이제 한국에서 태어난 오리지널 한국인이니까 뭐 한국을 알듯이 미국을 알진 못하시겠죠.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 특히 이제 봉준호 감독님 세대 분들은 미국인들보다 미국 영화를 더 많이 봤다고 할 만큼 그 문화에 빠삭하거든요. 오죽하면 헐리우드 키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미국에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이거는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인이 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작품들 속에서 그려진 당대의 미국이 있고 본 감독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 것 같고 또 관심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잘 모르신다고 해도 만약에 영화를 찍는다고 가정하고 그래서 좀 연구하시고 조사하시고 하시면 그 디테일들을 잡아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SF에서 현실에 없는 디테일도 잡아내시는 분이 뭐 미국 사회의 디테일을 못 잡아낼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미국의 디테일을 잡아낸다면 아마도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공감을 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건 다 비슷하고 그들이 어린 시절 봐온 영화는 대부분 미국 영화였을 거거든요. 그 살인의 추억에 그 특유의 맛과 질감이 있는데 그걸 외국인들이 다 모르는 게 너무 통탄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영화는 정말 영화사에 남을 만한 영화인데 외국인 입장에서 그 정도일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언젠가 정말 전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 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감독도 많은데 외국 감독한테 미국 이야기를 맡기겠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브로큰백 마운틴이나 노매드랜드 뭐 이런 영화들도 미국 사회를 다루고 묘사하는데 감독이 아시아 사람이죠. 브로큰백 마운틴은 이제 와우 장룡이랑 새끼 만드셨던 대만 출신 이안 감독님 작품이고 노매드랜드는 그 클로이 자오라고 중국계 감독님 계세요. 그분이 만드셨죠. 둘 다 굉장히 명작이죠. 특히 노매드랜드 같은 영화는 미국인이 봐도 놀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미국의 사정을 이렇게 잘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특별한 건 아닌 게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외부인들이 디테일을 파고들면 현지인들보다 더 이 깊이 있는 통찰을 이끌어낼 때가 있거든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 외국인이 한국을 더 잘 묘사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봉준호 감독님 스타일은 이 현실의 상상력을 더해서 현실의 선을 살짝 넘어갔다가 돌아와. 살짝 개그 치면서 넘어갔다가 돌아와. 이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미묘하게 탄단 말이죠. 미국을 배경으로 그런 식으로 영화를 만든다? 아, 그러면은 정말 흥미로운 영화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당연히 본인의 미래에 대한 계획이 다 있으시겠죠. 뭐 다 계획이 다 있구나. 뭐 그러신 분인데 그래도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신다면 영화사에 길이 남을 만한 영화를 한 편은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그래서 혹시 본 감독님과 친분이 있는 분이 이 리뷰를 보신다면 꼭 전해 주세요. 오늘은 미키 17을 통해서 봉준호 감독님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고요. 저처럼 이제 현장에서 영화를 끝내 만들지 못한 사람이 뭐 봉준호 감독님 같은 분을 평가할 입장은 아니죠. 하지만 늘 말하듯이 훈수가 정답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애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마무리를 하려니 어색하네요. BTS, 봉준호, 손흥민, 오톡, 렛츠고.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